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의 4부는 천막회로 꾸며지는데요.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아주 왜겠어요 이거. 예? 오늘도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오늘도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두 분 보셨습니까? 기사는 봤습니다. 기사.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직접 기사를 보신 거예요? 지금? 아침 방송 봤고요. 보셨어요? 예. 그러시는구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부원장님은? 아니 김남국 의원이 이 일이 벌어진 게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5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5일부터 어린이날이요? 5일날 지난 5일. 어린이날. 5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무슨 입장문이니 SNS니 이렇게 글을 게재를 하거니 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볼 때는 젊은 국회의원인데 유감 표명이라든가 국민들에 대한 사과 멘트라든가 이런 건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늘 했잖아요. 1시 좀 넘어서 SNS에 사과했어요. 공직자로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사과한다. 그랬나요? 예.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했다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전부 근데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라도 했으니까. 예. 말을 계속 번복을 하는데 6일 날 코인 일부만 현금화했고 나머지는 다른 전자지갑에다 넣었다. 그 현금화한 거 어디 갔냐?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니까 7일 날 뭐라고 했냐면 현금화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액 다른 데로 이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해명에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9억 8천여만 원을 고인 투자에 사용했다고 해놓고 그게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주식 판 게 현금 보유로 예금으로 드러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전세 돈 6억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 또 했잖아요. 계속 뭘 붙여가요. 그러면 전세 돈 현금 6억을 갖다가 공직자가 2020년부터 재산 등록을 했는데 어디다가 아무데도 반영이 안 되는 돈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건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코인이니 이런 거 하다 영혼이 탈탈 털렸는데 이게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궁핍이니 무슨 라면만 먹었니 아이스크림이니 운동화가 구멍이 났니 하면서 많은 사람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사실 후원금을 훑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이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네. 일단 이 문제는 법적인 어떤 위법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성 문제가 있겠죠. Uh-huh. 김남국 의원은 초기에 이 법적인 위법의 문제는 전혀 없다.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와는 달리 이 부분을 해명하면 말끔하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정서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또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제 구체적 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래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해명과 소명에만 의지해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해명의 내용도 이게 사실 이 가상화폐 거래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알지만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의 출처부터 거래소로 옮겨가는 거, 용어, 인출인지, 지갑, 이게 어떻게 거래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인출이라면 우리가 보통 현금으로 찾는 걸 인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거래소 계좌에서 빼서 다른 거래 계좌로 넘기는 과정을 인출로 이제. 그게 이제 그 가상화폐 상태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인출이다. 예, 그 거래소에서 빼는 걸 인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니 뺄 때 현금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상 아니요 그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 계좌상에는 어쨌든 이게 통장에는 이름이 우리가 백날 얘기하고 안 해보셨잖아요 모두. 예. 그러니까 업비트 예를 들면 거래소 업비트는 지정해 놓은 계좌가 은행이 있습니다. 예. K뱅크 지금 김남우 해명하듯이 또 빗썸이라는 거래소는 농협을 아마 이 연계 계좌로 쓰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려면 그 업비트에서 K뱅크 계좌로 인출을 한 다음에 그 계좌에서 다시 빗썸의 농협 계좌로 옮기는 이 과정을 인출해서 옮기는 과정인 거죠. 그 현금화가 맞네요. 조 그렇죠. 부원장님 통장에 말씀대로. 찍히는 현금화가 없이는 상품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데요. 아 거래 계좌는 근데 그걸 바로 현금화라고 아마 보지는 않는 것 물론 같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건 아니지만 자기 개인 계좌로 넘기는 현금화 단계는 그 다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거래소 간 거래에서는 아마 그걸 현금화라고 직접 보지는 않는 거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그 본인은 이제 불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 측에서는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게 FIU 측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수사 의뢰를 했겠는가. 다시 말해서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 이렇게 지금 연합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당연히 이제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까 조 부원장님께서 그 뭐죠? 전세돈을 빼가지고 그게 시드머니가 됐다는 거죠. 네, 오늘 얘기한 내용이 오늘. 전세금 6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6억이 9억으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건지 기사 문맥을 보면 그걸 가지고 2016년 이후에 가상화폐를 굴렸다는 건지 만약 2016년부터 전세 자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굴렸다고 하면 그거야 재산 등록에 반영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6억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샀다가 그 돈을 빼고 일부를 다시 가상화폐에 넣고 일부는 예금 계좌 들어갔다 뭐 이런 설명인 건지 아니면 나중에 LG 디스플레이를 주식을 팔고 난 이후에 6억이 있어서 다시 가상화폐 6억을 넣었다는 건지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솔직히 잘 시점도 이해를 없고. 못하겠어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요? 법조인으로서. 그 거래 내역 시점 이걸 인출이든 뭐 어쨌든 현금화 수익률 관련 자료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얼마를 예를 들면 위맥스인가 가상화폐 시가 얼마짜리를 얼마어치 사가지고 좀 놔뒀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부풀려졌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김남우 의원이 설명하는 거는 초기에 이제 전세 자금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에 전량 매도를 해서 그게 아마 6억 전체 보증금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서 그게 실현한 이익이 9억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가상자산에 투자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연말쯤에 이제 거기서 그 가상화폐를 매매를 해서 실현을 한 건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때문에 뭐 이 갑자기 또 재산 신고상 10억은 어디서 나냐는 그 국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똑같은 시기에 예금이 9억 몇 천만 원이 늘어나요. 예. 그거를 어제까지는 이게 중복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걸 가지고 가상화폐로 갔다고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판 걸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 등록상에 현금이 9억 몇 천만 원 늘어난 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얘기를 하니까 하루 지난 오늘 소명한 게 전세금 6억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가상자산 중 일부를 매매해서 원금 상당액을 다시 예금으로 넣고 나머지 잔액은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마치 이상한 거래, 부정한 거래 또 이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자금 은닉이라든가 세탁의 목적으로 쓰일까 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FIU하고의 문제를 보면 실제 이제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이 일어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FIU가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검찰에 제가 수사 의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 의뢰를 할 때에는 이 금원의 출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소명을 요구해서 관련 자료를 받나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좀 그 금액이 크고 이러니까 이상거래라고 봐서 검찰에 이제 통보를 한 거죠. FIU 측은 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은 있거든요. 예, 금액 단순하게 금액은 신고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 무조건 신고하는데, 그렇죠. 뭐 검찰에 통보할 때는 그 자금 출처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이제 넘기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그래서 이제 계좌 추석 영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법이 개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면 당시에 자금 출처에 관련해서 FIU에 제출했던 소명 자료나 답변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당에서 조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이 조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무슨 감찰 파트도 아니고 윤리 파트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조사를 해보고 가겠다. 뭐 기사 내용의 맥은 그겁니다. 예. 사무총장이 본인한테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매일 뭐 반박을 하고 뭐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사람한테 당신 불법했어 그러면 불법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은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심정적 타격을 주고 당의 이미지에 손실을 입히면 그 정도를 가지고 징계를 결정하는 게 당의 윤리기구입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에서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정치적 판단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2030 세대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산하면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당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고요. 예. 국민의힘은 남의 당의 얘기니까 간섭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 국민 민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서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의 제소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예, 다시 뭐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거래 관계의 내용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점을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하겠죠. 그 당내 조사는 뭐 별도로 또 예, 소명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소명 중에 부족하거나 의혹이 증폭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거래 내역, 김남국이 갖고 있는 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2021년 재산신고 당시에 왜 10억이 또 나타났느냐 이 문제는 당시 계좌의 거래 내역하고 이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 차원에서 조사는 가능하고요. 소명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증폭이 되고 수사로 확대된다고 하면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TK를 방문을 했는데 두 분을 만나죠. 홍준표 시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자, 먼저 조 부원장님. 내일이 5월 10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고요. 대통령의 취임 평가 작업들이 지금 각 언론의 주요 이슈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정을 만드신 걸로 뉴스의 균형을 맞추는 일정을 만드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치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척건이라고 불리고 이재명 키즈라고까지 불린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까지 터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면 돌파하면서 뉴스의 비중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호남보다는 TK를 가는 거겠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TK형을 택한 걸로 그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취임 1주년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지는 않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일부 다시 회복은 됐습니다만 TK 쪽에서도 오히려 지지 여론이 더 낮은 조사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계속 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1주년 평가를 TK 영남 지역에서 하는 것에 국민적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12일 영남권 방문이고 바로 5.18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광주로 간다. 예, 광주로 가시면 영호남 일정을 같이 하나로 묶는 어떤 정치 행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봅니다. 뭐 예. 신년 초에 뵙고 뭐 특별한 건 없죠.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사실은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가 어디로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상징성을 통해서 당내가 이렇게 너무 나눠진 거 좀 막으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핏 여쭤본 겁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